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탄테리스라는 아주 희한한 이름도 갖고 전쟁에 임하기도 했던 이 트리스탄. 트리스탄이라는 이름은 참 멋있는데요. 근데 트리스탄이라는 뜻에 트리스트, 이 슬픔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픔의 별을 타고난 남자구나. 그리고 정말 너무나 사랑한 여인과 이 사랑을 꼭 이루어야만 했던 그 바그너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트리스탄. 그리고 여기에 또 아일랜드의 공주이자 또 마르케 왕의 신부 이솔데가 함께 등장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리하르트 바그너의 역작, 그의 문제작 트리스탄과 이솔데 3편 세 번째 시간, 오늘도 메초소프라노 백재은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자, 트리스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트리스탄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에 있었을 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트리스탄의 어머니는 트리스탄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낳자마자 양친을 잃은 그런 고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케 왕이 키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트리스탄이라고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요. 사실 네. 태어날 때부터 슬펐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더버빌의 테스? 거기에 테스가 낳은 사생아가 이름이 소로우잖아요. 네. 약간 비슷한 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답니다. 그렇군요. 자, 트리스탄과 이졸데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3편이 3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야. 보통 다른 오페라는 막장이 오페라 안에 있는데 이 오페라는 물론 막장이 오페라 안에도 있지만 그보다 한 3배 정도 강력한 막장이 오페라 밖에 있었죠. 자,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곡할 당시에 네. 정말 바그너를 둘러싼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오페라가 이렇게 리허설을 해가면서 또 오페라 초연을 올릴 당시의 막장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뭐랄까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조금 이렇게 화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약간. 바그너가 굉장히 네네. 화술이 좋았나 봐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인기가 많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만나고 싶은 작곡가들이 몇이 있는데 하나는 모차르트, 또 하나는 바그너예요. 모차르트는 어쩜 이렇게 천재적인 음악이 이 조그만 머리 하나에 다 들어있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그너는 이렇게 큰 머리에 작은 키인데 어떻게 이 수많은 여자들이 네. 머리 사이즈를 가지고 오늘 얘기해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뭐를 보고 넘어왔을까? 이게 언변, 화술, 뭐 이렇게 그 카리스마가 어디, 그 카리스마란 무엇인가를 이 얼굴을 보면서 참 생각하게 되는 궁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뭐 비디오 자료 화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참. 근데 또 만나보면 또 이렇게 또 유혹당하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가 짧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바그너 영어를 잘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바그너는 네. 정말 뭐랄까요,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결혼에 성공한 민나라는 굉장한 미모의 부인이 있었죠. 네. 자, 민나와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20년이 넘어가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웨센동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혁명 뒤에 전 유럽을 떠돌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오토 웨센동크가 굉장한 바그너의 팬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인 면으로도 굉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심지어는 취리히에 자기의 그 저택을 지으면서 옆에다가 초록색의 집이라는 조그만 그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수도세만 내시고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시점에서는 네. 그랬던 오토 웨센동크의 부인 미세스 웨센동크하고 마틸다 웨센동크하고 5년이나 불륜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이걸 또 들키게 돼요. 그 부인 민나가 하인이 이 그 빌라 베센동크와 그 초록색 집 사이에는 그 뭐지 널따란 초록색의 그 잔디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편했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직접 갖다 주니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서 이제 연애 편지를 갖다 주게 되죠. 근데 그걸 민나가 발견을 하게 돼요.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손에 든 게 뭔가? 이러고 딱 뺏었는데 보니까는 뭐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따뜻한 그 베센동크 부인을 향한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민나는 원래도 굉장한 성격의 불같은 성격의 여배우였죠. 이걸 참지 못하고 오토 베센동크에게 가서 이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트리스탄과 이솔데 작곡하는 시간이 그 집에서의 몇 달간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바그너는 후에 회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럽을 잘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휴식이 필요해 이러면서 풍광이 좋은 곳으로만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서 베네치아와 그 트리스탄과 이솔데가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작곡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65년이 되어서야 이것을 뭐 베네치아도 뭐 사랑의 고장이니까. 그렇죠. 비가 오면 상당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초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초연을 올릴 때 한스 폰 빌러가 초연을 지휘를 하게 되고 자기 제자인데 제자의 부인 처음 만났을 당시에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꽃다운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사랑에 빠져서 사실 65년에는 이미 와그너와 코지마가 딸을 하나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스 폰 빌러는 모르죠, 이 상황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의 이 대단한 역작인 트리스탄과 이솔데를 내가 지휘를 해서 올려드려야지. 정말 막장이 그 당시에도 엄청났습니다. 자, 코지마 바그너는요. 리스트의 딸인데요. 리스트의 정식 결혼해서 얻은 딸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리스트 사이에서 난 사생아입니다. 그냥 한 번 실수로 난 딸이 아니고요. 리스트와 백작 부인은 사생아를 3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거울과 같은 사건인 게 뭐냐면요. 사실 코지마와 바그너도 뭐 나중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죠. 한스 폰 빌러는 굉장히 자기의 장모, 물론 뭐 정식 장모는 아니었지만 장모님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독일에서 지내다가 그녀가 다시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코지마는 우울한 정도였는데 한스 폰 빌러는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장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셨다. 아니 근데 이 사건만 봐도 한스 폰 빌러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가족들을 사랑한 그런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이들이 선생님과 우리 부인이 불륜관계였다. 이거를 몰랐지만 나중에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는 정말 아버지를 너무 닮은 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한스 폰 빌러가 이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 선생님의 아이를 둘째, 셋째 낳는 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만 보면서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그런 모든 사건이 엮인 오페라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트리스탄과 이솔데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정말 무대에 올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첫 번째 이 비엔나에서 시도를 했을 때 2명의 주연 가수가 난 이 노래 못 불러 하고 발을 빼고 또 극장에서도 우리 이 복잡한 세트들 다 못 만든다. 우린 이거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59년, 60년에 걸쳐서 70번의 리허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지 못했죠. 재정적으로도 정말 어려웠고 무대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1859년, 1860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59년, 60년 걸려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갑자기 혜성과도 같이 나타난 루드빅 2세가 이거 내가 뮌헨에서 올려줄게. 이렇게 돼서 모든 상황이 정말 평탄하게 펼쳐지고요. 이것을 뮌헨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루드빅 2세는 바그너의 팬이었죠. 팬이었는데 이 팬의 어떤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갔어요. 사실 그 동성애로 굉장히
수근수근 소문이 많았던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를 사랑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자신은 그 백조의 성을 지어서 정말 바그너 오페라 주인공처럼 이렇게 노이 슈바인슈타인을 지어서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다치는 걸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바그너에게 결정적으로 극장을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바그너의 오페라가 올라가게 되는 그 문을 열어주게. 그게 바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하우스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얘기가 정말 많죠. 우리 산막 서곡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네. 이 산막 서곡이 정말 뭐랄까요?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가슴을 찢게 되는 뭐 사람들이 바그너가 작곡한 가장 비극적인 선율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베센동크 가곡 중에 제3번 곡 임 트라이프 하우스 온실에서와 굉장히 똑같은 그 선율로 시작을 하고요. 네. 정말 뭐랄까요? 그 가곡의 내용은 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더욱 확실하게 세상을 본다. 어둠이 와야지 내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 온실에서의 어두운 조명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더 확실하게 보게 하기 때문에. 자, 산막이 열리면 이 무대 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은 트리스탄이 누워있고 이제 곧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게도 되죠. 네. 죽음의 선율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이 유명한 전주곡을 들어보시면서 네.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솔데의 산막의 인트로덕션 전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바이로이터 페스투슈필의 이 오케스트라의 1952년 연주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산막의 전주곡 헤베트 폰 카란이 지휘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952년 연주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영화 음악 같아요.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중간에 정말 목관으로 트리스탄이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도 나오고 상당히 곡이 회화적이기도 하고 현대 영화에 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듯한 네. 현대적인 면도 많이 보이고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비탄스러운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게다가 아주 길게 이어지죠.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과 같다. 4시간이 넘는 한 곡의 곡을 듣는 것 같은 오페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 오페라를 들으면 특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40분에 달하는 이중창이 있었죠. 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그너 오페라를 사랑하긴 하지만 처음에 굉장히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지난번에 들었던 그 이중창을 듣고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네. 야, 이탈리안 같으면 이 이중창 부르는 동안 애를 몇은 낳았겠다. 와. 뭘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5분이면 끝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지. 얘기를 하고 끝내야지. 끝이 없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독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이탈리아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뭐 5분이면 끝나나 보지? 근데 독일인은 1시간은 걸려야지 이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이탈리아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비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였고요. 재밌네요. 네. 이탈리아는 뭐 별로 이렇게 바그너 음악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와 사랑에 빠졌죠. 아니 근데 이탈리아의 네. 그 북부 쪽은 네. 이 엄청나게 바그너에 빠져서 그렇죠. 예, 뭐 베르디도 그랬고 뭐 푸치니는 당연히 바그너. 그다음에 베리스모 자체가 다 바그너 오페라 스타일이니까요. 맞습니다. 번호가 있는 오페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젊은 뭐 보이토라든가 하여튼 뭐 바그너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가 이탈리아에서 바그너 오페라를 그렇게 많이 연주를 했잖아요. 딱 맞는 목소리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이탈리안으로 불리는 바그너 오페라는 참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만 부르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네. 자막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 프랑스 오페라도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에서는 또 독일 오페라도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다 불러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국립 오페라단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불렀듯이. 맞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울리카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시던 게 기억이 나요. 어둠의 크신 신이여 이곳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 한국말로 오페라를 전체를 거의 외우고는 했었어요. 외울 정도로.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 들으면 쫓아가니까. 네. 재밌었던 재미라기보다는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가면 무대가 다 이해가 가서 재밌었겠네요. 그거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가사를 읽으실 때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참 한국말 노래로 해서 나오면 또 못 하면 듣겠어요. 그리고 그걸 국립극장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네. 국립극장이 그렇게 가사 전달이 쉬운 극장은 아니에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베르디의 장중한 오페라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오페라가 굉장히 좋은 도구였기도 했죠. 네. 뭐 이탈리안으로 듣는 바그너 오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루드비히 2세로 돌아가서요. 루드비히 2세가 뭐 극장도 지어주고 자기 성도 짓고 정말 모든 그 전까지 정말 바그너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화로운 생활을 좋아하는데 네. 돈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소비 생활은 줄일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놓고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빚더미에 앉고 빚을 갚을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민나와 도망을 가다가 마차가 뒤집혀서 민나가 부상을 입어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뭐 어떤 합창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빚장이들한테
다니는 그 파트가 바그너 인생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끝내준 사람이 우리 루드비히 2세입니다. 제대로 된 메세나이자 정말 스폰서, 후원자를 만난 거죠. 메세나라고 보기엔 사심이 너무 그렇잖아요. 싶기도 한데요. 그의 연봉을 정말 대대적으로 올려주고 한 번 갚아줬는데 빚이 안 갚아지니까 또 한 번 갚아줘요, 빚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뮌헨 시민들이 정말 기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그너를 우리 왕이 사랑하는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실 루드비히 1세가 굉장히 유명한 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첩이 굉장히 사치를 좋아해가지고 국고를 탕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바그너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루드비히 2세의 첩이다.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철이 없는 왕이었는데 바그너 오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그너의 생일 파티에 마이스터징어에 나오는 인물의 의상을 입고 참가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발터죠. 발터의 의상을 입고 와가지고 나 왕 그만두고 바그너 너랑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가 정말 깊은 한숨을 쉬면서 폐하 왕이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려고 왕위를 간두는 게 아니라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한숨과 함께 다독다독하는 말을 해서 설득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참 얘기가 많은 트리스탄과 이솔데예요. 네. 자, 막이 열리면요. 트리스탄의 성, 카레올의 트리스탄의 성이 보여요. 중상을 입은 트리스탄이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충직한 신하 쿠르베날이 보여요. 이 막 마지막에 굉장한 상처를 입죠. 트리스탄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려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상처가 보니까 이 쿠르베날이 보니까 이 상처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트리스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솔데님의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솔데님을 배에 태워서 여기 데리고 오기로 했죠. 근데 의심을 해요. 그러다가 지난번처럼 이 마르케 왕의 신하들이 어떤 음모를 펼쳐서 여기까지 그들이 따라오면 어떡하냐. 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충직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솔데님을 데려오기로 했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트리스탄은 기쁨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솔데에 대한 정말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에 아리아를 들으실 건데요. 네. 이졸데와 사랑의 이야기죠. 근데 정말 그 이중창처럼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고 정말 열반에 이른 듯한 모습으로 맺고 끄짐이 없는 그런 만연체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요. 게다가 이거를 독일어로 완전히 이해를 하면 알아듣기가 조금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뭐 가군도 맞추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도 맞추고 해서 이게 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영문 한국말 이거를 해석하려면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sehen im Sterben mich zu sehen. sehnen. 그런가요? sehnen. 그리움. For Sehnsucht nicht zu sterben. 이거를 이 시 자체로 들으면 제 하는 이 뭐랄까요?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서 시처럼 들리는데 요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뭐 나는 그리워하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움. 그리움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워하다 나는 죽어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로 하면 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이 독일어를 바그너 오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원문으로 이해를 해야지 오페라가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트리스탄의 탄식과 같은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직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Noch ist kein Schiff zu sehen. wolfgang Windgassen 이 트리스탄 역의 테너고요. 쿠르베날 역에는 에버하르트 벡터 바리톤, 칼베미 주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966년
네, 아직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Noch ist kein Schiff zu sehen. 테너 wolfgang 윈트가스의 트리스탄, 바리톤 에버하르트 벡터가 그룹의 날, 칼베미 주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66년 녹음이었고요. 네, 이 약간 그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우리 비올레타 같은 장면이기도 한데요. 산막이 시작되고서도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죽게도 되는 트리스탄이 이렇게 기나긴 아리아를 정말 열창을 하면서 불러주죠. 마치 마지막 막의 비올레타처럼. 비올레타가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금방 죽을 여자가 힘도 좋다. 저 노래를 다 혼자 부르고 죽기 직전에 막 방을 뛰어다니면서 막 나 이제 삶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탁 쓰러져서 죽잖아요. 네. 그런 뭐 베르디판, 바그너판 이렇게 죽음의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죠. 저는 네. 이 노래 발트라우트 마이어 네. 부른 거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가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실관하셨나요? 아니요, 실제로 못 보고 네. 이 DVD 뭐 이런 걸로만 봐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장면이 그렇게 어떤 밀톤 라이제 이걸 너무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래요. 네. 최고의 가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바그너를 듣고 즐길 수 있는 경지가 제게 올까요? 밀톤 라이제는 굉장히 듣기 쉬운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것도 싫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바그너를 들으면 이렇게 바그너하고 슈트라우스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 근데 네. 이런 분이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참 소개한다는 게 참 네. 놀라운 우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공민우 작가님이 네. 저희가 하는 웹툰 이름이 바그너는 하지 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분이 댓글을 이제 저 SNS의 계정에 달아주셨는데 바그너는 하지 말라면서 네. 본인은 바그너를 설명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바그너는 하지마인가 막 이렇게 막 올리신 거예요. 놀리시는 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을 알아야 선멸하는 상황이 되지. 아, 정말 논리가 정연하시네요. 뭐 바그너를 알아야지 바그너를 싫어하는 어떤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이 밀턴 라이즈의 이 이솔데의 사랑의 죽음은 리벳 슈토트는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유명해서 네. 호로비츠도 딱 피아노를 정말 최고로 남기고 그래서 네.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요 곡 하나만 들어도 뭐 이 네. 오페라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전 신기한 게 바그너 기악곡들은 그 인트로덕션 이런 곡들은 방금 네. 들으셨던 네네. 전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목소리가 딱 실리는 들어간 순간 목이 아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야 그 목이 아픈 것 같아는 아니, 그럼 이제 네네. 안 하시면 뭐 안 하시면 되죠, 뭐. 뭐 그런가요? 네네. 그럼요. 뭐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누구나 취향이 있는 거지. 취향이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좋은, 하면서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래가 끝나고요. 네. 멀리서 배가 옵니다. 드디어. 배가 오는 것을 보고 쿠르베달이 무슨 여기 내용을 보면 중계 방송하는 것처럼 저기서 배가 오고 있습니다. 뭐 좋든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여기를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 방송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와 그녀를 맞아서 데리고 와. 이렇게 진짜 보면 그녀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뛰어내렸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회화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데려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스탄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나는 그녀를 피를 흘리면서 맞이하리. 피를 막 흘리는데 붕대로 막아놔야지 그녀가 오기 전까지 살아있는데 나는 그녀를 정말 분출하는 피를 흘리면서 그녀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장면이 굉장히 센슈얼한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약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그녀가 일단 약을 들고 나타나면 이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 시점에서는 자기 어머니와 이솔데가 그 묘약으로 그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좀 다르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등장하면 치지 않잖아요. 네네네. 딱 등장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그 뭐랄까요? 그 비디오 게임에서 다시 생명이 몇 개 딱 살아나는 뭐 약간 그런 장면인데 거기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피를 너무 흘리는 바람에 그 이솔데가 나타나자마자 이솔데하고 딱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어떤 오페라에서는 이솔데하고 이솔데가 나타나기도 해요. 결국 그들은 보지 못하고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오페라가 끝이 났다. 이런 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비극을 극대화하는. 영혼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과 영혼. 그건가요? 네. 네. 어쨌든 이 이해 불가한 행동 때문인지 뭐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그 뒤로 진짜 마르키 왕하고 그 신하들이 들이닥쳐요. 근데 브랑게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막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랑에 빠졌는지 왕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솔데한테 당신 나를 따라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막이 끝나잖아요. 네. 결국 마르키 왕은 니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나? 이게 궁금한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산막에 와서야 이 이유를 브랑게네가 얘기를 합니다. 네. 왕이시여, 사실 이솔데님께서는 저에게 독약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 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사랑의 묘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이 사랑의 묘약을 나눠 마시고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르케 왕은 그제서야 그렇구나. 우리 조카가 나한테 그랬을 리가 없지. 우리 이솔데가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할 수는 없었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너네를 이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르케 왕은 정말 그 어질고 참 착하신 분이네요. 어질도 너무 좀 착하도록 바그너가
그냥 막 꾸겨 넣은 거죠. 사실은 베세노크 너는 그래야 해. 사실은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완벽한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렇고. 한스 폰 필러는 이 오페라를 지휘를 했으니 지휘를 하는 한스 폰 필러를 고려를 하고 이걸 작곡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스라이팅의 이 어떤 구루가 아닐까. 이 정말 이 음악을 한스 폰 필러의 그 두뇌에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네. 와. 대단한 해석입니다. 가심적. 자, 죽은 우리 트리스탄을 보고 이 오페라의 백미인, 정말 이 오페라에서 가장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리아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죽음, 부드럽고 조용하게 미소 짓는 이 아리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이 아리아를 잘 부르는 소프라노 제시 놀만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이 오페라의 막을 내려볼까 합니다. 아, 정말 이 곡으로 끝이 납니다. 오페라가. 맞아요. 자, 정말 그 엄청난 박수가 이 곡 이후에 나오는데요. Mild und leise, 부드럽고 조용하게 미소진 이솔데의 리베 슈토트, 이솔데의 사랑의 죽음. 드디어 우리 트리스탄과 이솔데 끝이 납니다. 3주 만에 소프라노 제시 노만의 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참 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초연을 한 테너하고 소프라노는 부부였는데요. 테너가 사회 공연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이솔데를 맡은 소프라노는 정신 이상에 빠집니다. 정신 이상에 빠져서 우리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당신과 내가 맺어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박은호한테 얘기를 하죠. 이 정신이 약간 나간 상태에서 부른 이 아리아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우와. 상상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우유 같은 느낌. 어머나. 우유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 나는데요. 자, 제시 노만 이솔데 역을 부르고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클라우스 텐슈테시 지휘한 1987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살베. 살베.